네, 이상욱 선생님 전시. 선생님의 초기의 작품들. 공장에 뚝뚝 말려내는 선생님, 드디어 만났어요. 인물 79년 작품인가요? 제일 잘 그리는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아카데미나 학교나 아카데미 강의는 계속 했지만은 뭐 기업체나 대중 강의나 그거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호재 시장께서 제가 일본에 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강의 했는데 어쨌든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길지 않고 또 제가 이상국 선생님을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본 이상국 그다음에 제가 뭐 썼던 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엮어서 우리 이상국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947년생이고 2013년에 돌아가셨죠. 10주기인데 좀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요즘 그 여정으로 보면은 대전암 선고를 받고 한 7년간 두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7년간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일은 그 기간에 가나에서 큰 회고전을 한번 열었고 또 인성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상이 특히 저는 기뻤던 것은 제가 그 상 수상자로 이성상을 2번인가 3번인가 추천했는데 마침 됐어요.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성국 선생님도 본인하고 좀 수상이라는 게 본인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상 소감도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기금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화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는 지금 계신 뭐 현진석 선생님 글도 있고 여러분들 글도 있고 저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3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돌아오기 한 1년 전이죠. 그래서 이 책이 조금 그림을 공부하는 젊은 후배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뵌 분은 삼성리에 한번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글을 썼던 지금 돌아가신 뭐 여러분들 간성 전성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형진 선생님 오셨죠? 홍성무 선생님 오셨고 뭐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요. 10년을 생각하면 너무 빠르네요. 저는 한 몇 년, 한 2, 3년 된가 싶었는데 벌써 10년 됐습니다. 이거 왜 자, 그래서 오늘 밑에 작품 전시에 나온 작품을 포함해서 이상국 선생님 대표작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작품을 좀 추려봤습니다. 초기부터 말년까지 작품을 추려봤고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 해설과 또 이상국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상국 선생 사진인데요. 작가들이 이렇게 제가 평생을 만나서 보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죠. 지금 이상국 선생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모로 그 작가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사진 말고는 그 본인도 사진이 없대요. 사진이 없답니다. 자, 이상국 선생 사진인데 우선 제가 이상국 선생을 만나게 된 거는 이상국 선생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물론 이상국 선생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알았습니다만 작품은 알았습니다만 작품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철이라는 분입니다. 이철이. 이상국 선생하고 이분의 인연은 첫 스승이었습니다. 이상국 선생이 대동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동중고등학교 미술교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철 선생이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도쿄의 문화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중섭의 선배입니다. 문화학원 출신으로는 뭐 이분이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이분이 1909년생입니다. 이중섭보다 몇 살 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중섭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영국, 김병기 이런 분들이 문화학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고등학교 미술교사인데 당시 그 이상국 선생님 경험으로는 학교에 상가시키 했대요. 미술실에서 이분이 일찍이 상처를 하고 거의 학교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림도 배우고 거의 방학 때는 뭐 거의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보시면은 물론 초기에는 추상이 아니고 구상 작품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상당히 특히 60년대에 와서 추상 작업을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특히
원래 서양화를 전공했는데도 유화뿐만 아니고 이 수묵 계열의 주상 작품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또 유화죠. 마테리얼이 아주 거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박수건 작품을 연상시킨다고 할까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작품이 이상훈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런 작품 경향이 이상훈 선생님하고 작품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중학교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가르친 선생님의 작품 양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품을 하고 있는 그 뒷모습에서 그런 예술가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데서 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훈 선생 글 남긴 걸 보면은 이 선생이 좀 가난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 많은 그 미술 재료들을 선생님이 직접 사주셨고 또 외고 갈 때도 적극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셨고 또 나중에 이상훈 선생님이 서울미대를 들어가지만은 동양화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양화 전공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도 이 선생님한테 의논을 했다면 흔쾌히 동양화 좋다. 그러니까 작품 양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이분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건 뭐 밑에 우리 이영도 선생님 수묵 그림을 보지만 상당히 수묵적 정서거든요. 이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티를 가지고 강렬한 이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니 서양화니 하는데 이분법 같은 거를 좀 일찍이 깬 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969년에. 미술교사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뭐 유족도 양아들이 있는데 그 양아들 이름이 이상국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88년에 제가 이 작가를 당시 개발미술에 뭐 잊혀진 화가 재조명이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그 무렵에 이제 제자가 이상국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스승을 내게로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선생의 화집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성덕 선생하고 가까워졌죠. 자, 중학교 때 스승은 이철희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이제 예고를 진학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고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병기 선생입니다. 김병기 선생님 103세까지 사셨나요? 네, 김병기 선생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김병기 선생님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많이 김병기 선생님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김병기 선생이 이론의 능해요. 이론가십니다.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전문 미술 평론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가 평론가들이 많았죠. 김영주 선생이나 뭐 박보석 선생도 많이 쓰시고. 특히 김병기 선생은 이 비평적인 그런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미술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하여튼 김병기 선생을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스승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김병기 선생도 김병기 선생 조금 이제 이런 작품들은 정물과 뒤에 무슨 창문이라는 것들을 조합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양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그거는 숙제를 남기고 어쨌든 김병기 선생의 영향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문화학원 출신이에요. 두 분 다. 이철희 선생님도 일본의 문화학원 출신이고 김병기 선생님도 문화학원 출신입니다. 이종석, 유영국, 조난 화가들이 문화학원 출신들이 많죠.
자, 김병기 선생님 작품이고요. 자, 이제 70년대에 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런 작품들 70년대 후반에 중후반부터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무슨 탈춤이라든지 옹동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재료가 유화가 아니고요. 유화가 아니고 벽화할 때 쓰는 가루가 뭐죠? 유화가 아니고 회벽에 그린 겁니다. 이게 회벽에 그린 거고 사실 이건 소재가 어떻다 뭐 그런 걸 다 떼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게 동양화다 유화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붓의 필력이나 그런 것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양식적인 문제보다는 1970년대 후반에 왜 이런 소재에 주목을 했는가? 허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상국 선생님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이 70년대 되면요, 현대 모더니즘 미술사의 맥락에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뭐 해프닝이니 무슨 팝적인 거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는 동시대 미술의 모든 사조들이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하고는 좀 별개로 한국적인 것 혹은 토속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유일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수 얘기로는 그 당시 뭐 대학에서 탈춤이라든지 이런 그때 된 연구 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러면은 국민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해보듯이 한국학이나 그런 쪽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상국 선생이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지적인 무슨 내면이 한국학이라든지 동양 미술이라든지 동양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호제비, 옹제비 같은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가면은 이 산동네 풍경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80년대 후반에 이상국 선생님 만났을 때도 홍제동에 계셨거든요, 작업실이. 근데 제 대학 동창이 홍제동 그 뒤쪽에 홍은동에 살았는데 특히 그 홍은동 쪽으로 그 당시에 가면요 판잣집도 나 그런 판잣집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인데 그런 판잣집 처음 볼 정도로 상당히 빈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상국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에 삼성리로 가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홍제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마을 풍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동네 풍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지대, 불호동 같은 또 공장지대 풍경들, 또 산그림도 많죠. 산그림은 뭐 그쪽에서 보면 북한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 살고 있는 그 아주 소박하게 자기 삶의 현장 그 부분,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마을과 가까운 자연을 그렸다 보면 되겠죠. 초반에 정물 그림이 좀 있는데요. 정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 박수근의 그림 중에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나무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1950년 초반에 아마 전쟁시기의 그림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화 위에 굴비가 있고 거기 칼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고흐의 그 구두를 보는 듯한 어떤 그 정말 그 어떤 그 리얼리티의 한 단면을 그런 쪽에서 정물 하나로도 응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 지금 뭐 이건 전시에 나오는 작품 같고요. 이때의 작품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맹인 가수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당시 젊은 그 예술가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약자의 편이나 아니면 부당한 어떤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시선 같은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이때는 사실은 그 군사 독재 정치의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눈을 돌린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머니를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작품이 아무래도 이게 그 동양화에 돼 있어서 그런지 사물의 윤곽을 그 아주 굵은 먹선으로 둘러치는 굳이 유럽의 미술사의 작가 이 작품은 누구 저기일까 누구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자, 이 벌 쓰는 사람이요. 뭐 이때 보면은 그 현실에 대한 그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약간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게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억울한 탄압이죠. 억울한 탄압. 자, 이건 뭐 허재비. 자, 미스김 이야기. 사실 이런 그림 하나하나에게도 제가 다 들었는데 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다방 미스김인지. 자, 70년대까지는 이것도 연도가 좀 같은데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초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70년대까지의 작품에서 이상국 선생이 지금 그 화단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80년 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 이 책을 봤습니다. 개간미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1981년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제목이요. 새로운 구상화 11인의 현장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뽑혔냐면은 김정은, 오해찬, 이상국, 이청웅, 노원희, 진경우, 이목상, 민정기, 오윤, 여운, 권순철. 지금 권순철 선생님하고 이목상 선생님하고 몇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구상화가들이 이 멤버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과 바른 멤버입니다. 사실 현실과 바른 것이 80년 창립해서 그 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저축 세력이었는데, 이상국 선생도 초기에 현실과 바른 멤버였다가 계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윤수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명방, 원동석, 유준상 이런 분들이 이 작가들 뽑았습니다. 그때 김유수 선생의 글이 있는데요.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 추천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80년대 전까지를 요약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김유수 선생의 글입니다. 한국적인 것, 전통의 개성이라는 것을 말로만 외치고 외면적인 데서 찾는 경우와는 달리 이상복은 그 내면 속에 파고들어 그 본성을 파악하고 형상화하려 한다. 그것이 아직은 미흡하나 그 가능성은 어디서나 보인다. 요컨대 거창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국은 박수근이나 이중섭이 걸어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드문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단히 거창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 80년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를 나왔고요. 80년대 들어오면은 8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후반에 이제 좀 이렇게 가면은 확실히 이상국의 작품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게 뭐 때문인지 그 요인을 보면은 89년에 그 보성중학교 미술 교사를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학교가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학교를 옮겼잖아요. 근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무튼 전업 작가가 된 거죠. 그죠? 전업 작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좀 바뀌긴 해요. 그럼 나이도 이제 뭐 이제 40대 들어서면서 또 하나는 89년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전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큰 변혁이 생기잖아요. 이데올로기 대립이나 그런 것들도 깨져버리고 또 우리 민중미술을 하시던 여기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이런 창업 갤러리에 좀 작가 진입하고 그런 사례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국 선생이 전업 작가가 되면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사회하고의 거리도 그렇고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상당히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품을 좀 작업실에서 좀 내면화하고 그런 계획이 내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사실 만났으면 그림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하고 바둑 실력이 비슷해요. 제가 조금 나은데 바둑 두고 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시립미술관에 작품을 많이 기증한 그 제1교 하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고 친합니다. 잠실에서 자고 한동네에서 자고 아주 친해요. 이분 내 책도 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컬렉션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이제 나이 드신 분 말고 40대 작품 상했다고 40대 작가 작품 좀 상했다고 해서 이상국 씨를 만났는데 이 작품이 아주 좋다고 해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광주 시립미술에 소장되어 있어요. 내 욕심 그때 좋은 작품이 많았는데 조금 더 샀으면 광주 시립미술은 재밌었을 텐데 이 작품은 혼자. 자, 그러면서 인물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80년대, 90년대 넘으면 인물은 거의 없어지고 산과 나무로 소재가 이제 이동하죠. 그러면서 또 작품이 그동안은 어떤 대상의 재현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 그동안 그 이렇게 대상을 구축해 왔던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으로 급격히 바뀝니다. 뭐 추상의 단계를 걷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작품은 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 같기도 하고 저기 위에는 달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작품부터 이제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 산입니다. 이 작품은 종이 콜라주인데요. 의외로 이상우 선생님의 재료에 대한 탐구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은 전 좋은 작품이라고 보는데. 자, 이제 사연. 이게 또 나무겠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앞에서 80년대까지 해왔던 언어가 조금 뭐랄까요? 산문적이라면은 이거는 훨씬 그것을 압축한 시적 언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게 뭐 추상인지 사실 우리가 구상인지 그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체되고 해체라는 말은 탈구축이라는 말이에요. 탈구축에 대한 그런 화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뭐 이게 나무를 그리는지 산을 그리는지 아니면은 나무의 나무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공기의 떨림을 그린 건지 무슨 모를 정도로 이런 정도로까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오면요, 사실은 그 이상국 선생의 작품 양식이 1차적으로 이미 한번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90년대 들어오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해외에 나갑니다.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해외 특파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산하고 자연을 그리더라고요. 우리 권춘선 선생님도 파리 가셔도 여전히 한국에서 그리는 것 같은 것을 그리는데 그래도 좀 달라요. 그 공기가 다른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소품을 풍경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모든 90년대 모든 작품이 저 주사와의 바뀌어진 해체 상태에 그린다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아주 서술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건 대체로 소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작이나 좀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작품의 경우에는 끝없이 화면과 싸웁니다. 아까 우리 이호자 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을 몇 권짜리 들어보면요, 다른 화가들의 작품보다 한 두세 배 무겁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화면과의 싸움이 있는지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저 안에는 상당히 내밀한 작가의 손짓과 호흡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산입니다. 산인데 뭐 제가 그 화집 이철희 선생님 화집을 만들고 난 뒤에 이상규 선생님이 우리 스승을 잘 조명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작품을 요만한 건 안 줬어요. 한 6호 정도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지가 없는데 약간 이거 비슷해요.
약간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집에 이렇게 놔도 우리 아들이 4살이나 5살 딱 4살 안 됐나요?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벌레들의 합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그걸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율동, 생명의 율동. 사실 그렇잖아요. 저 먼 산 속에서 우리가 산 풍경이라는 것이 그냥 그 외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 얼마나 이 생명이 약동을 하는지, 그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요약해낸 그림이 이상구의 그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뭐 정신으로서의 산, 뭐 영혼으로서의 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조금 약간 공부한 것 같고, 그거보다는 산이나 인물이나 앞에서 보면 표준대 인물이나 판잣집이나 동네나 저 산이나 이런 것들 나와 마주하고 이웃 동네, 그죠? 우리 시대, 우리 나라, 그죠? 우리 역사, 산은 역사죠. 그런데 그것을 응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선이 깔려 있어야 이런 그림들을 평생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성봉 선생의 그 작품의 그 성과, 그 여부를 떠나서 그 대상을 대하는 혹은 미술에 대한 태도 자체는 대단히 조금 이 현대적이라기보다 좀 약간 고전적이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박수근의 시각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예술적 평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그 박수근의 시선 같은 것이 어야 같은 소설을 동반복을 하면서도 또 다르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나무지요. 나무인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나무인데, 나무든 사람이든 산이든 혹은 외국에서는 바다까지 그랬어요. 바다든 이게 바다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자, 이런 그림도 그렇고요. 자, 이런 그림 보면은 이게 산입니까? 판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전 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라고 보여요. 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이 단계 있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위. 그게 뭐 점일 수도 있고, 이게 사각형인지 학고방처럼 된 그 방이죠, 방. 저걸로 지금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모나드라고 그러죠. 단자. 그죠? 그 이상국의 단자는 이런 것 같아요. 김만기의 단자는 정유. 김창렬의 단자는 물방울. 그래서 난 이 안에 이게 저 점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저희 자연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얘기대로 벌레일 수도 있고 대단히 미시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대단히 거시적인 세계이기도 한 그런 세계를 기록한 게 아닌가. 뭐 그걸 그냥 이 상품이 만들어낸 그냥 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확대 보면요, 확대하면 좋은데 확대할 줄 모르겠어요. 이게 확대하면 없어요. 이건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산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마을이기도 하고
단자죠. 근데 단자인데도 같이 앉는 단자죠. 더 이상 죽을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 단자들이 다 같지는 않아요. 서로 다른 그죠? 그런 색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냥 우주다 이렇게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생들 만날 때 보면은 뭐 다른 화가들도 있겠지만 손톱 밑에 늘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어요. 물감. 꼬질꼬질하게 물감 묻어 있어요. 저 어디선가 바르다 남은 물감, 우주를 만들어서 남은 물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비교적 2000년, 2011년이니까 상당히 이 후기 작업이네요. 이미 이제 아플 때 작업이네요. 자, 목파나도 우리나라 목파나, 우리 오윤 목파나 사실 미술 시장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은 이상준 목파나도 좋죠. 아까 이제 목파나라는 게 이제 칼이 예술이잖아요. 사실 붓보다 칼이 앞서죠. 붓보다 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단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들이죠. 핵이고 그 핵이라는 것이 목파나에서 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목파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파나 지금 출품한 작품이고 자화상이죠. 의외로 이상우 선생님 자화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서 저런 걸 하면서 유화를 생각하고 유화를 하면서 저런 판화를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저거는 서로 이제 좀 연동이 되는 거죠. 또 나무 중에는 뭐 소개 안 됐지만 상당히 좀 서정적인 그런 나무 판화도 많습니다. 아마 목파나 남긴 점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몇 성까지 들어갈걸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무화랑에서도 목파나 전시를 하지. 자, 이거는 이제 목판 그 원판이죠. 이거 목판 원판이죠. 이제 이런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의 아트 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각이라고 봐야겠죠. 부조 조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밑에도 전시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거 봅시다. 이제 뭐 완전히 해체가 돼가지고 이 필름만 동동 떠 있는 이런 작품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판각이고요. 자, 이게 이번에 전시 작품 중에서 나온 작품인데 2014년 1월에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절필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필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필도 쓰고 재료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썼지만은 그래도 이때까지 이게 두터운 마테리얼이나 건강은 좀 다른 그림이지만은 그래도 거꾸로 상당히 유연하고 넘실대는 저 리듬이 조금 이렇게 순발력 있어 보이고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뭐 드로잉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떨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런 감각을 유지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 저한테 뭘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그 글이 내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때 그 글을 읽고 내가 쭉 울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래서 두서없이 못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이게 오면서까지 생각이 들면은 작가라는 것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도 이상국 선생에 대한 글이 본격적으로 된 게 거의 잘 없어요. 논문 수준의 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금 내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도 이렇게 드는 게 하나는 뭐냐면 이분의 인간관계가 좀 좁아요. 근데 내가 어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게 우리가 친한 거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한 며칠간 좀 삐진 거예요. 나는 선배니까 좀 조심스럽게 선생님 우리 그래도 친하잖아 이런 좀 삐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말보다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 저한테 온 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편지 쓰면은 짧게 안 써요. 한 서너 장씩 써요, 최소한. 근데 제가 늘 그런 걸 받으면 나는 보통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이 예의라고 써야 되겠다 싶고 답답한 건 제대로 못했어요. 그거 좀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짧기 때문에. 자, 읽어드릴게요. 사모님 저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이번에 저희 남편 이상국 상의 따뜻한 조문과 부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생전의 뜻에 따라 화장 후 오랜 친구가 빚은 달 항아리에 담겨 자신의 화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마치지 못하는 그곳에 3년만 화실에는 새로 들여놓은 캔버스며 물감 등이 그대로 쌓여 있어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삶의 희망과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생애의 마지막 무렵 참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삶 그 자체였던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마지막 며칠 사이에서조차 그랬습니다.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손자를 바라보며 막 돕기 시작한 화실 앞들의 풀잎과 새싹을 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그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가 삶의 가치를 더없이 소중하게 느끼며 떠난 것은 저희에겐 큰 슬픔이지만 자신에겐 어쩌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은 가족은 그가 말한 그 좋은 삶을 보다 충실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봄 아내 이영님 드림, 큰딸 영채 내외와 작은딸 지원도 함께 드립니다. 울었어요 제가.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51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두섭지만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